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본질을 투시하는 비법, 본투비 지구과학의 안성진입니다. 자, 사구 네 번째 강의죠. 4대 단원 문제 한번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는 110페이지 11번 문제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한류와 난류의 수렴과 발산에 관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은 북태평양의 아열대 순환과 아한대 순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래쪽의 고리가 이제 아열대 순환을 모식화한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위쪽에 그려진 이 순환 고리가 아한대 순환을 모식화한 것이다 라는 거 일단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억부터 보시면 아열대 순환의 방향은 시계 방향이다. 그냥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니은 한번 보시면 A와 B의 위도는 약 30도이냐, 북이 30도이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다가 뭐 대충 북반구 한번 그려보자 라고 한다면요. 요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겠지. 자, 여기서 아열대 순환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라고 한다면은, 일단 난류가 요런 식으로 흐르고요. 그죠? 얘가 이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요렇게럼 흐르다가 이제 대륙과 부딪혀가지고 한류가 되어서 요렇게럼 흐르다가 그 다음에 북쪽도 해류를 타고 다시 요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아열대 순환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때 위도대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쯤이 30도대가 돼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이 쿠로시오 해류와 같은 이런 난류들은요, 무역풍대에서 편서풍대를 향해 위도 30도대를 가로지르면서 이렇게 흐르고요. 캘리포니아 해류와 같은 한류는요, 편서풍대에서 무역풍대를 향해서 위도 30도대를 가로지르면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열대 순환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흐르지만 아한대 순환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흐른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이 아열대 순환과 아한대 순환이 만나는 포인트가 이게 위도 30도일 리는 없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 한번 보도록 하실 건데 디귿 여기다가 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디귿 보시면 남북 간의 표층 수온 차는 A가 B보다 크니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A라는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지? 하고 보니까 한류와 난류가 수렴하는 포인트예요. 한편 B 같은 경우에는 한류와 난류가 발산하는 포인트죠. 우리 개념 단계에서 그런 얘기 했었어. 난류와 한류가 수렴하는 포인트는 이 등수운선의 간격이 좁게 나타나고요. 발산하는 포인트는 등수운선의 간격이 넓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걸 바꿔서 표현한 게 난류와 한류가 수렴하는 포인트는 남북 간의 표층수온의 차이가 크고 발산하는 포인트는 작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디귿은 맞는 선지가 되는 것인데 이게 시방 뭔 소리야?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조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북반구입니다. 북반구를 잘라서 그려놓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류에 의한 요인을 무시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만 고려하게 되면 고위도로 갈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을 하니까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수온이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등손선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 오케이?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예컨대 여기가 수온 28도짜리 해수, 여기가 뭐 수온 20도짜리 해수, 이렇게 하면은 고위도로 갈수록 표층수온 낮아진다라는 게 표현이 되잖아. 맞습니까? 근데 이때 난류와 한류가 어떤 식으로 흐르지? 그지? 난류는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한류는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맞습니까? 근데 난류와 한류가 이렇게 흐르다 보면은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28도짜리 해수가 좀 더 고위도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면서 이게 등손선 자체가 요런 식으로 휘어지게 된단 말이죠. 요런 식으로 휘어지게 된단 말이죠. 한류가 흐르는 것도 마찬가지야. 원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28도짜리 해수가 요렇게 저희도 쪽으로 내려가면서 등손선이 요런 식으로 휘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괜찮? 그 다음에 아한대 순환을 한번 우리가 고려를 해보게 되면은 여기서 한류가 요런 식으로 흐를 거고요. 그 다음에 난류가 여기서 요런 식으로 흐를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면은 여기서도 등손선이 어떻게 휘어지지 하고 생각해 보면은 요런 식으로 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자연스럽게 난류와 한류가 수렴하는 포인트는 등손선의 간격이 좁고요. 발산하는 포인트는 넓게 나타납니다. 그지? 자, 근데 이렇게 하니까 봐봐. 자, 이렇게 수렴하는 포인트에서는 남북 방향으로 조금만 이동을 해도 수온이 후두둑 변하잖아요. 여기는 28도씨였다가 여기는 20도로 갑자기 훅 변하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남북 간에 이렇게 좀 많이 이동을 해야 수온이 그만큼 변하잖아요. 그지? 그렇다면 남북 간 표층수온의 차가 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쪽이 뭐야? 그지? 조금만 이동해도 수온이 후두둑 변하는 요런 쪽이 남북 간의 수온차가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난류와 한류가 수렴하는 이런 포인트가 등수운선의 간격이 좁게 나타나고 또 남북 간 표층수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요? 이 남북 간의 표충수온의 차가 크다라는 거는 같은 거리만큼 남북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수온의 변화가 더 큰 놈이 누구냐라는 뭐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110페이지 11번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116페이지 9번. 자, 그린 가와 나는 지구가 자전하는 경우와 자전하지 않는 경우에 대기대수한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확대 좀 할게요. 자, 일단은 이 문제 보자마자 가 같은 경우에 순환세포가 좀 여러 개죠. 대기대순환이 좀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지구가 자전을 좀 더 활발하게 하면 활발하게 할수록 이 대기대순환이 복잡하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우리가 개념 단계에서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 가가 아무래도 지구가 자전을 하는 경우가 되겠구나. 그지? 그리고 대기대순환이 굉장히 단순하게 나타나고 있는 요 나가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응이 되겠구나 라는 것 정도는 당연히 생각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A, B, C, D 뭐 이런 포인트가 지금 제시되어 있는데 확대 좀 할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 보자마자 아셔야 되는 사실이 뭐냐면 우리 개념 단계에서 그런 거 배웠단 말이야. 뭐 대기대순환의 연직 방향의 규모 자체가 고위도로 갈수록 작아지게끔 돼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대기대순환의 최대 상승 고도가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라고 한다면은 자, 저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가 좀 뜨끈뜨끈해. 그지?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 공기들도 가열을 받아서 이 공기들이 좀 뜨끈뜨끈해. 그러다 보니까 대륙권을 구성하는 공기들이 너무 뜨끈뜨끈하다 보니 이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이 대륙권을 구성하는 공기들이 확 부풀어 오르는 거야. 오케이? 공기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이 공기의 부피가 팽창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팽창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높이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지. 한편 고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가 좀 콜드한 거지. 추워. 콜드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 입자들 사이의 거리가 좀 가까워지면서 이 공기들의 부피가 좀 수축하는 거지. 즉 대륙권을 구성하는 공기들의 그 부피가 수축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륙권이 쪼그라들면서 이 대기대순환의 연직 규모 자체가 좀 작아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이 대기대순환의 연직 규모가 작아지게 된다라는 거 판단해 주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 자료 보자마자 여기가 저위도 쪽이고 여기가 고위도 쪽이구나 라는 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괜찮죠? 요것만 해석을 잘 해내시면은 기니디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는 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이제 바로 페이지 넘겨서 116페이지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16페이지 10번입니다. 자, 문제 있는 건 생략하도록 하고요. 지금 보니까 뭔가 풍속 분포라든가 해류의 방향이라든가 그런 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동쪽을 향하는 바람은 양의 값이래. 근데 동쪽을 향하는 바람이라고 하면요, 이게 무슨 풍이란 뜻이야? 그지? 이거 엘니뇨 라니냐 파트에서 비슷한 표현 나왔기 때문에 낚이시면 안 돼요. 그죠? 동쪽을 향하는 바람이라는 거는 서풍이라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서풍이 양의 값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럼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여기 마이너스 풍속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지금 플러스 성분의 바람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여기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위도는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무역풍대, 중위도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편서풍대라는 걸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동쪽을 향하는 해류는 오른쪽을 향하는 화살표이다 라고 돼 있는데,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서 방위표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뜻 아니겠어? 그지? 그래야 오른쪽을 향하는 화살표가 동쪽으로 흐르는 해류가 되지. 그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지금 어떤 해류들이 표시되어 있는 거지? 하고 생각해보면, 자, 북반구에서 아열대 순환을 우리가 생각해보면은 적도의 북쪽에서 북적도 해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고요. 그지? 그 다음에 저기 편서풍대에서 이러한 방향성으로다가 북태평양 해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맞지? 그러면은 저위도 쪽에서 지금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요 녀석이 이제 북적도 해류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중위도에서 이런 방향성을 갖고 흐르는 놈이 이게 북태평양 해류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는 거야. 이거 뭐예요? 그죠. 북적도 해류의 바로 아래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흐르는 해류인 뭐가 되겠다? 적도 반류. 그래서 지금 요 맨 아래쪽에 표현된 요 해류가 적도 반류에 해당된다라는 걸 일단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케이?
이 적도 반류가 이름이 적도 반류라고는 하지만은 얘가 정확하게 적도에서 흐르는 건 아니고요. 이 적도를 기준으로 북반구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 오케이? 그 부분 여러분들 조금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기니디 중에서는 디귿선지에 대한 언급만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디귿선지 보시면 D에서는 바람의 방향과 해류의 방향이 일치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자, 확대 좀 할게요. 자, 우리 알고 있잖아. 이렇게 적도 반류가 나타나는 이런 저위도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다가 무역풍이 분다라는 사실. 그죠?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은 바람의 방향과 해류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일치하지 않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 적도 반류를 북적도 해류로 착각했을 경우 이 디귿에서 실수를 했을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 적도 반류가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룬 해류가 아니다 보니까는 그 존재를 놓치기가 쉽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란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괜춘? 자,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117페이지의 1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17페이지 12번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 자체보다는 이 자료에서 좀 언급드릴 부분이 있어서 뽑아봤거든요. 자, 일단 화면 확대 좀 할게요. 자, 가그림을 보시면은 뭐 요런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실 건데, 지금 여기에서 요런 방향성으로다가 흐르는 요런 해류 있잖아요. 그죠? 이거 뭐라고 할까요? 그죠? 이게 바로 북대서양 해류입니다. 자, 개념 단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북대서양 해류 같은 경우에 일부는 이제 저 유럽 대륙 쪽으로 가가지고, 유럽 대륙과 부딪혀서 저위도로 흐르면서 까나리아 해류를 형성을 하지만은, 일부는 이런 식으로 고위도로 빠지면서 난류의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고위도 쪽으로 간 북대서양 해류가 또 어찌어찌 막 무슨 과정을 겪어가지고 요런 식으로 돌아 나오면서 이렇게 흐르거든요. 자, 이때, 요 부분 있죠? 그죠? 요 부분을 흐르는 요 해류를 우리가 라브라도 해류 혹은 레브라도 해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이름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름 자체를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뭐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라고, 이렇게 북대서양 해류와 그 다음에 라브라도 해류라고 하는 요 해류가 요런 식으로 연결되면서 이 북대서양에서 아한대 순환을 이룬다. 뭐라고? 아한대 순환을 이룬다라는 거를 일단 참고로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한대 순환. 아시겠지? 요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8페이지의 1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18페이지의 14번 같은 경우에, 표층순환과 심층순환을 남극대륙을 중심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어떤 심층순환의 분포라든가 그런 거를 약간 이렇게 좀 3차원 입체 구조로다가 나타내는 이런 자료가 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조금 눈여겨서 봐주시면 되겠고, 지금 대양 A와 대양 B 중에서 뭐가 태평양이고 뭐가 대서양인지를 맞춰봐라 라는 게 이 문제의 의도인데,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게, 이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심층순환의 대표적인 용승해역에 해당되죠. 그죠? 그리고 태평양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인도양이라고 지금 쓰여져 있는데 문제에서 이 인도양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용승해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 심층순환의 침강해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적인 침강해역이 웨데레 인근과 그린란드 인근인데 얘네들이 모두 대서양에 있잖아. 그지?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 일단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들이 요 개념을 알고서 지금 이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이 대양 A 쪽 같은 경우에는 이 북반구 쪽 고위도에서 뭔가 침강하는 흐름이 있음을 알고 있잖아요.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 이 북반구 쪽 고위도의 그린란드 인근에서 이 대서양에서 심층순환의 침강이 이루어진다라는 걸 고려해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A가 뭐겠다? 그지? 대서양이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B는 자연스럽게 태평양이 되겠죠. 그래서 B를 살펴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이 심층에 있던 해수들이 상승하는, 즉 용승하는 어떤 흐름이 좀 발달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괜춘? 그래서 이것만 잘 판단하시면은 뭐 선지 판단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119페이지의 15번 볼게요. 자, 119페이지의 15번 같은 경우에는 뭐 A, B, C가 각각 무엇인지 맞추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 자료 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료 나에서 지금 C, B, A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들 각각이 무엇인지 보자마자 판단이 가능해야 돼요. 제가 개념 단계에서부터 이거 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화면 확대 좀 하고요. 일단 A는 무엇이야? 그지? 남극 중층수고요.
B 같은 경우에 북대서양 심층수고요. C 같은 경우에 남극 저층수에 대응된다라는 거 자료 보자마자 아셔야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요 문제 같은 경우에 디귿선지에 대한 해설만 조금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디귿 보시면 수온 12도, 염분 36psu인 지중해 유출수가 유입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온과 염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으니 이 해수를 TS도에 찍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수온이 12도면은 뭐 대충 요 정도쯤 수온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염분이 36psu다 하면 요 정도 염분이 될 것이니까 아, 점이 여기에 찍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우리 그거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해수가 다른 해역에 유입되게 되면은 얘는 자기보다 밀도가 작은 놈을 만나면 그 밑으로 가라앉고 자기보다 밀도가 큰 놈을 만나면 그 위로 떠오르게 되면서 결국에는 자기랑 밀도가 같은 놈이 위치하는 깊이에 탁 위치하게 됩니다. 괜춘?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해수, 요 해수를 P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P의 밀도가 요 정도임을 살펴봤을 때 얘는 지금 심층수보다는 밀도가 작고 중층수보다는 밀도가 크잖아. 그렇다면 이 녀석은 이 남극 중층수보다는 깊이, 북대서양 심층수보다는 얕게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럼 당연히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깊은 곳에 위치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요 선지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해수가 다른 해역에 유입되면 이놈은 자기랑 밀도가 같은 놈이 위치하는 깊이에 위치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는 그런 선지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춘? 자, 그럼 이번에는 132페이지의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2페이지 1번입니다. 자, 그림 가는 1월과 7월에 우리나라 주변 평균 풍향과 상대적 풍속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확대 좀 해볼게요. 자, 지금 뭔가 이렇게 풍향과 풍속이 화살표로 지금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중에서 1월에 요 A 근처에서 에크만 수송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판단해보자. 자, 여긴 지금 북반구고요. 북반구에서는 바람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니 여기서는 에크만 수송이 대충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서 나타나겠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에크만 수송에 의해서 먼바다 쪽의 해수가 육지 쪽으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니 요 A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가 나타나겠어? 그지? 해수들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몰려든 해수의 무게에 의해서 침강이 나타날 것이다. 즉 연한 침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럼 7월. 이 7월에는 에크만 수송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고 보면은 지금 바람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90도 방향으로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면 에크만 수송이 이런 꼴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지금 육지 쪽에서 먼 바다 쪽을 향해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해수들이 떠나가면서 그 떠나간 해수들의 빈자리를 메꿔주기 위해서 용승이 발생할 것이다. A 근처에서. 오케이? 그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연한 용승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 해역 A에서 1년 동안 용승 지수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게 용승 지수가 플러스이면 용승이 나타나는 거고 마이너스면 침강이 나타나는 거래. 그렇다면은 당연히 지금 용승 지수가 플러스인 니은이 지금 용승이 나타나는 7월이 될 거고요. 기억은 자연스럽게 1월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선지 같은 경우에는 니은 선지에 대한 해설만 좀 해볼 수 있도록 할 건데, 보시면은 동서방향 표층수온의 차이가 기억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작니?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 개념 단계에서 그런 거 배웠을 거야. 자, 화면 확대 좀 할게요. 연한 용승이 나타날 때와 연한 침강이 나타날 때 이 등수온선의 분포의 차이?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연한 용승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깊은 곳에 있던 차관 해수가 표층 쪽으로 올라오는 것이니 등수온선이 위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면서 이러한 등수온선의 분포가 나타나게 되고요. 연한 침강이 나타날 때는 표층에 있던 따뜻한 해수들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 등수온선 자체가 아래쪽으로 휘어지게 되면서 이러한 등수온선의 분포를 보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A 근처에서 지금 살펴보시면은 육지를 기준으로 서쪽에 바다가 위치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쪽이 동쪽, 즉 육지가 있는 쪽이 동쪽, 서쪽, 바다가 있는 쪽이 서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상태에서 동서 방향에 표층수온 차이를 묻고 있는 거야.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용승이 나타나고 있을 때는 여기는 뭐 대충 18도 근처인데 여기는 한 20도 근처야. 그지? 근데 지금 침강이 나타나고 있을 때는 여기나 뭐 20도 근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동서 방향의 표층수온 차이, 아무래도 용승이 나타날 때가 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용승이 나타나는 7월, 즉, 동그라미 니은 시기가 동서 방향의 표층수온의 차이가 좀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문제의 의도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선생님, 이게 연한 침강이 나타나는 상황에서는 뭐
따뜻한 표층 해수들이 몰려드니까 뭐 주변보다 표층선이 높다 이런 거 우리가 배웠던 것 같은데 지금 이 그림을 살펴보면 뭐 딱히 여기가 뭐 표층선이 주변보다 높은지 모르겠는데요. 다 20도로 비슷한데요.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는데 자 봐봐 여기서 뭔가 해수들이 몰려들면서 침강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어딘가에서 해수들이 떠나오고 있다는 것이잖아. 그렇다면 그 어딘가에서는 용승이 나타나지 않겠니? 그럼 그 용승이 나타나는 그곳과 비교하게 되면 이곳은 아무래도 표층선이 좀 낮겠지. 아니 높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용승해역에서는 주변보다 표층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점. 괜찮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등소운선의 분포를 살펴보게 되면은 용승해역 혹은 침강해역에서 이 육지에서 멀어짐에 따라 이 표층선의 변화가 좀 큰 쪽은 아무래도 침강해역보다는 용승해역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134페이지의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134페이지의 5번입니다. 엘니뇨 라니냐 파트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기출 단계에서 이런 유형의 문제 많이 풀어봤지만은 그래도 이 자료를 해석할 때의 어떤 접근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라는 의도로 수록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제에 있는 걸 생략하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가와 나가 각각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건데 이때 엘니뇨와 라니냐의 정의를 떠올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엘니뇨 같은 경우에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에 표층 수온이 평소보다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를 판단할 때는 서태평양 쪽보다는 동태평양 쪽을 쳐다보는 게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요 수심이 깊은 곳의 수온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야. 그지? 표층 수온이 어떤지를 보는데 집중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일단 제가 개념 단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경도 180도쯤을 기준으로 서경으로 표현된 쪽을 우리가 동태평양 해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오른쪽 부분이 지금 동태평양 해역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이 중에서 이제 표층 수온을 쳐다보셔야 되겠죠. 그죠? 자, 표층 쪽을 딱 이렇게 쳐다보니까 표층에서 해수들이 지금 편차값이 대체로 플러스 편차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보다 표층 수온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평소보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뭐다? 엘니뇨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고 나는 자연스럽게 라니냐가 되겠습니다. 괜찮?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에 접근한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길 바라겠고 뭐 선지에 대한 해석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34페이지의 6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34페이지 6번도 엘니뇨 라니냐 파트 문제인데 자, 자료에 대해서 좀 코멘트만 드리고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림 가 같은 경우에 서태평양 적도 부근의 수중기량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은 확대 좀 할게요. 일단 이게 서태평양의 자료임에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거 실수하지 않게 꼭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놔 자료에다가. 오케이? 그 다음에 수중기량 편차를 나타냈다고 했잖아. 자, 근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거냐면은, 자, 이 수중기량, 대기 중 수중기량이라는 게 무엇과 대체로 비례하는 관계냐면은, 이 해수의 증발량과 대체로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해수가 증발을 활발하게 하면 대기 중에 수중기량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괜찮? 근데 이 해수의 증발량이라는 게 또 무엇과 대체로 비례하는 관계냐면, 표층 수온과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대체로. 표층 수온이 높을수록 증발이 활발하게 일어나게끔 돼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럼 결국에 이거는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과 관련된 자료구나 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무방한 거지. 괜찮아? 근데 엘니뇨 시기에는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이 올라가죠. 그럼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은 평소보다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편차를 나타내게 되겠네.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수중기량 편차도 마이너스 편차가 나타나게 되겠네. 그렇다면은 이 수중기량 편차가 마이너스 편차를 보이는 요 B 시기가 뭐가 되겠다? 엘니뇨가 되겠고 A가 라니냐가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 자, 그 다음에 나자료를 한번 쳐다볼 건데, 자, 나자료가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의 편차를 나타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우리가 배가 기출 분석에서도 다뤄봤고, 제가 아스트라 심화 기출에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 자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 자, 일단은요, 기상위성으로의 적외선 방출량 편차잖아. 그래서 뭔가 기상위성과 관련된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은 적도 부근 태평양 해역의 시스템을 상기해 봅시다.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요거의 해수면, 그 다음에 점선으로 표현한 게 수온 약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할게요. 좀 더 확대하는 게 좋겠다. 확대할게요. 괜찮? 요 점선이 수온 약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소에 적도 부근 태평양 해역에서는 무역풍이 빡시게 불면서 해수면의 경사와 수온 야층의 경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무역풍이 뜨끈한 표층 해수들을 서태평양 쪽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이 따뜻한 표층 해수들이 서태평양 쪽에 몰려 있으면서 서태평양의 평균 표층 수온이 동태평양보다 좀 높은 그런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뜨끈한 표층 해수들에 의해서 공기들이 가열을 받으면서 위쪽으로 상승을 활발하게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서태평양 쪽에 저기압이 만들어지고 또 비구름이 잔뜩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괜찮? 자,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저기 하늘 높은 곳에서 기상위성이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요런 꼴로 말이지. 맞습니까? 자, 기상위성이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자, 기상위성은 저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서태평양 쪽을 보면은, 이 서태평양의 해수면이 잘 보이질 않아요. 뭐가 보여? 요 구름의 꼭대기가 보여.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 기본적으로 대륙권에서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는 사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구름의 꼭대기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상당히 좀 낮다는 사실. 그리고 온도가 낮은 물체는 적외선 방출량이 좀 적죠. 그러다 보니까는 얘가 기상위성으로 방출하는 적외선의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따라서 봐봐. 이 기상위성이 서태평양 쪽을 보면은 이 구름 꼭대기밖에 안 보이는데 이 구름 꼭대기가 적외선을 적게 방출해. 그럼 아무래도 이 기상위성은 서태평양 쪽은 적외선 방출량이 좀 적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동태평양 쪽을 보면 여기는 구름이 좀 잘 안 생기니까 이런 해수면들이 좀 잘 보이거든. 근데 이런 해수면은 아무래도 구름 꼭대기에 비해서는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 여기서는 적외선이 뿜뿜뿜뿜 많이 방출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기상위성 같은 경우에 동태평양을 보니까 이런 해수면이 보이는데 이런 해수면에서 적외선 방출량이 많아. 그러면은 동태평양 쪽은 적외선 방출량이 좀 많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이러한 원리를 생각해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게 구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케이? 특히 이렇게 두꺼운 정나눈과 같은 적은형 구름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기상위성으로의 적외선 방출량이 좀 적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괜찮? 기상위성으로의 적외선 방출량이 좀 적어지게 된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관점을 가지고서 이 자료를 보게 되면요. 지금 180도를 기준으로 서경으로 표현된 쪽, 즉 동태평양 쪽에서 지금 이 복사에너지의 편차가 대체로 마이너스 편차를 보이고 있단 말이야. 그렇다는 거는 여기는 지금 평소보다 기상위성으로의 적외선 방출량이 좀 줄어들었다. 즉 확대 좀 할게요. 평소보다 구름의 양이 어떻게 됐다? 많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동태평양 쪽에서 평소보다 구름의 양이 많아졌다? 무슨 뜻이야? 그치, 엘니뇨란 뜻입니다.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서태평양 쪽에 몰려있던 따뜻한 표층 해수들이 상대적으로 동쪽에 위치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동쪽에서 구름이 좀 뭉게뭉게 생기게 되면서 동태평양 쪽에서 구름의 양이 평소보다 많아지게 된 거지. 따라서 요거는 지금 엘니뇨 상황을 나타낸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할 줄 아셔야 되겠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구름이 많으면 기상위성으로의 적외선 방출량이 적어진다 라는 것을 개념화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의하실 점은 이게 기상위성으로의 적외선 방출량이라는 거야. 오케이? 기상위성으로의 적외선 방출량. 이게 해수면에서의 적외선 방출량을 다루는 자료도 있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 해수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방출량에 대해서 묻는 자료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추후 문제풀이 컬이나 그런 데서 추가적으로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무튼 기상위성으로의 적외선 방출량이 구름이 많으면 적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 떠올려 주시길 바라. 괜춘? 자, 그러면은 요 정도 판단하면은 기니디 판단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넘어가서 136페이지의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6페이지 10번입니다. 자, 일단 발문 있는 거 생략하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제시되어 있는 자료 있잖아. 그죠? 이 자료가 어떤 의미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자, 화면 확대 좀 할게요. 자, 우리는 이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진 채로 태양 주변을 공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지구의 공전 궤도면의 수직 방향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게 되면요. 일단 이 관찰자는 지구의 둥그런 모습이 다음과 같이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중심에서는 지구 중심을 지나는 공전 궤도면의 수직축이 이 관찰자한테 보이게 될 거야. 그 다음에 지구 자전축이 이 수직축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다 보니까 이 관찰자가 볼 때는 이 북극의 위치 있죠. 이 북극의 위치가 수직축과 좀 어긋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지? 가지고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 문제에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지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이게 이제 수직축에서 치우쳐진 북극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것도 알고 있잖아. 이 지구의 자전축이 약 26,000년을 주기로다가 한 바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세차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
자, 이 지구 자전축이 그렇게 세차 운동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려를 해보게 되면요. 당연히 지금 요 북극의 위치 있지. 북극의 위치도 당연히 빙글빙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모습을 이제 나타낸 것이 지금 여기에서 세차 운동에 의한 북극의 상대적 위치 변화 궤적이라고 나타낸 요 점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차 운동에 의해서 북극의 위치가 당연히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에 이 자료에서 조금 주목할 만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시면은 현재 북극의 위치 있죠. 이 현재 북극의 위치가 약간 요상해. 자,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배우기로 지금 현재 태양이 요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지구의 공전궤도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왼쪽의 위치가 근일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근일점 맞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구를 한번 그려보자라고 한다면은 요렇게 이 지구가 근일점의 위치에 있을 때 이 북극이 태양의 완전 정반대편으로 돌아가 있는 것처럼 그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이 북극은 태양의 정반대편 위치에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살짝 어긋난 위치에 북극이 존재한다라는 걸 지금 이 자료가 얘기해주고 있긴 하거든. 근데 우리가 지구과학 원을 하면서 이런 디테일까지 챙기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자료가 이렇게 주어지면 뭐 그런갑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충분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보니까는 요 현재 지금 요 P라는 공전궤도상 위치에서 이 북극이 태양 반대쪽으로 돌아가 있잖아. 뭐 정반대는 아니지만, 그지? 그럼 어찌됐건 간에 이건 지금 북반구 기준으로 무슨 계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겨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 P위라는 위치가 뭐가 되겠다? 그치? 근일점이 되겠다. 우리 그거 외우고 있잖아. 지금 현재 지구는 근일점 위치에서 북반구 기준 겨울이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P가 어쨌든 근일점에 해당한다. 그리고 현재 북반구는 이 근일점 위치에서 겨울이다. 라는 것만 잘 해석하시면은 뭐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선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기억부터 볼게요. 일단은 요 P가 근일점에 해당한다는 거 우리가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자, 동그라미 니은 시기에 지구가 공전궤도면 상에, 그러니까 공전궤도 상에 P에 위치하면 북반구는 봄이니라고 돼 있는데, 자, 확대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세차 운동에 의한 북극의 상대적 위치 변화가 요런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북반구를 내려다보는 시점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세차 운동이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린 그거 알고 있지, 뭐. 세차 운동이 4분의 1주기 진행될 때마다, 여기다 쓰자. 세차 운동이 4분의 1주기 진행될 때마다 공전궤도상 임의의 위치에서 계절이 다음 계절로 넘어간다는 사실. 그럼 지금 보시면 이 니은 시기는 지금 현재로부터 뭐 대략적으로 세차 운동이 4분의 1바퀴, 4분의 2바퀴, 4분의 3바퀴가 나타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계절이 다음 계절로 넘어가겠지? 그러면은 겨울에서 다음 계절이면 봄, 그 다음이면 여름, 그 다음이면 가을이니까 동그라미 니은 위치에 있을 때는 가을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게 지금 그 제가 올려드린 PDF 파일에서는 이게 맞는 선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죄송하지만은 틀린 선지로 좀 정정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해설 내용은 맞게 들어가 있는데 OX가 잘못되어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 한번 보도록 하시면은 남위 30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동그라미 기역 시기가 동그라미 디귿 시기보다 크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세차 운동만 고려된 그런 문제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연교차에 대해서 물으면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계절에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비교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건데, 자, 일단은 지금 선지에서 기역 시기와 디귿 시기를 묻고 있죠. 자, 일단은 요 기역 시기에서 지금 문제 사원 자체가 근일점 위치에 있을 때 상황이 나타나 있으니까 이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해 있을 때 남반구 계절이 어떤지를 따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지금 이 근일점 위치에 지구가 있을 때 지금 기역 시기에는 북극이 이쪽 방에 있잖아. 그지? 이쪽 위치에 있잖아.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어쨌든 현재랑 비슷한 느낌 아닙니까? 그러면 기역 시기에도 여전히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해 있을 때 북반구 기준 겨울이었겠지. 그치? 그러면 이때 남반구는 계절이 뭐였을까? 그치? 남반구는 북반구랑 계절이 반대니까 남반구는 여름이었을 거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자, 근데 동그라미 디귿 시기 같은 경우에는 기역 시기와 비교했을 때 자전축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그런 시기야. 자전축 방향이 반대가 되면 근일점 혹은 원일점에서 계절이 반대가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디귿 시기에서는 남반구 기준 여름일 때 지구의 위치가 뭐가 돼버리죠?
원일점이 돼버리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여름인데 지금 기역 시기 같은 경우에는 남반구와 여름일 때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그럼 아무래도 이땐 여름 기온이 좀 높았겠다. 여름 기온이 좀 더 높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계절이 좀 더 뚜렷한 거니까 연교차가 더 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기역 시기가 남반구의 연교차가 좀 더 컸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디귿은 적절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답은 기역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괜춘.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은 135페이지의 8번 문제 한번 보십시다. 자, 138페이지의 5번에 보시면은 두 번째 요 표가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건데요. 자, 이 표만 조금 주목해서 설명드리고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보시면 이게 지구온난화 지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지구온난화 지수가 뭐냐면은 어느 화학물질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같은 양의 CO2를 기준으로 환산한 수치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마디로 같은 양이 있을 때 온실효과를 얼마만큼 잘 일으키냐라는 뭐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CO2를 1이라고 했을 때 지금 기체 X가 84만큼을 일으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N2O라는 물질은 지금 264만큼 일으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지금 문제에서 묻진 않았지만 이 기체 X가 사실 메테인이거든요. 메테인. 그럼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 거냐면 이 메테인은 같은 양이 있을 때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이 지구온난화를 잘 일으키는구나, 즉 온실효과를 잘 일으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근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뭐 이 온실기체 중에서 이 온실효과에 대한 기여도를 비교하게 되면은 일단은 수증기가 제일 기여도가 높고 그 다음이 이산화탄소이며 그 다음이 메테인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이 수증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인간 활동에 의한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인 온실기체 중에서는 기여도가 이산화탄소가 제일 크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단 말이지. 아니 근데 분명히 아까 전에 이 메테인이 이산화탄소보다 같은 양이 있을 때 온실효과를 더 잘 일으킨다며? 근데 지금 보시면은 온실효과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메테인이 이산화탄소보다 더 딸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게 이산화탄소가 메테인보다 대기 중의 양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같은 양이 있을 때, 즉 개개인의 어떤 능력을 살펴보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메테인보다 이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게 허접하거든. 오케이? 되게 허접한데 양이 겁나게 많다 보니까 그냥 물량 공세로다가 온실효과를 겁나 잘 일으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131페이지의 13번 문제 한번 볼 거예요. 자, 이 131페이지의 13번은 이 자료 해석에 대한 이야기만 조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 이 문제가 질문이 좀 겁나 많이 들어오더라고. 이게 뭐 때문에 많이 들어오는 거냐면 니은 한번 볼게요. 자, 니은 선지 한번 보시면은 1850년부터 2019년까지의 누적 배출량은 B가 C보다 많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이 B 그래프가 요 두 번째로 높은 그래프?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C를 나타낸 그래프가 요 가장 밑에 있는 그래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기간의 전반에 걸쳐서 B가 C보다 그 배출량이 더 많으니까, 아니, 뭐, 당연히 누적 배출량은 B가 많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이게 틀린 선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내가 지금 몰카당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 자, 이거는 이 그래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못 해석해서 그래. 자, 뭐냐면은 제가 PDF 파일에다가 써놨지만 그래프 아래에 색을 채워 넣는 순간 그래프 아래 면적에 의미가 부여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지금 보시면 A, 즉 CO2를 제외한 온실기체가 초록색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잖아. 물론 실제 교재에서는 뭐 좀 중간 회색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초록색이라고 얘기할게요. 오케이? 아무튼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요 면적만 A라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지금 여기서 A의 값을 읽으려면 각 시기별 값을 읽으려면 이 그래프의 세로축 값을 읽는 게 아니라 이 그래프의 면적을 보셔야 된다는 거야. 요 초록색으로 색칠된 면적. 이게 A라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그 다음에 지금 B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그림에서 약간 빨간색으로 지금 표현되어 있죠. 이 빨간색으로 칠한 요 면적만 B에 해당된다는 거야. 괜찮? 그 다음에 C 있죠. 이 C는 이 파란색으로 표현된 요 면적만 C에 해당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에
배출량 자체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C가 B보다는 더 많았다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누적 배출량이 C가 B보다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요거 조금 주의를 해주세요. 뭐 그래프 아래에 색을 채워 넣는 순간 그 색에 의미가 부여된다는 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의 값을 읽을 때 요 세로축 값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색깔로 칠해진 이 면적을 읽어서 그래프의 값을 비교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38페이지 14번 한번 볼게요. 자, 138페이지 14번은 문제 자체는 굉장히 쉬워서 뭐 문제에 대한 코멘트는 안 드릴 거고요. 이 문제의 자료에 대한 해석? 그것만 조금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일단 지금 문제 보시면 가그래프 보시면은 A 그래프랑 B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 A 그래프는 뭔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그래프로 그려져 있고, B 같은 경우에 뭔가 감소하는 그래프로 그려져 있다 보니까는 뭐지? B 같은 경우에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줄어드는 그래프인가? 라고 오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여기 그래프에서 세로축 값을 보시면은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잖아요. 그죠? 배출량인데 이 B도 어쨌든 이 기간 동안 이 배출량이 대체로 0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배출량이 양수라는 거니까 배출을 하고 있었단 얘기야. 다만 그 배출되는 정도가 줄어드는 거지. 그치? 어쨌든 이 B 같은 경우에도 해당 시기 동안 계속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B도 온실효과가 조금씩 강해지는 상황이기는 하다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괜찮? 자, 그 다음에 나와 다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기온 변화량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나보다는 다가 전반적으로 이 기온이 좀 많이 올랐잖아. 그치? 그러면 아무래도 이 다가 A의 상황과 매칭이 되겠고 나가 B의 상황과 매칭이 되겠구나 라는 거는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지금 이 자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이 나든 다든 보시면은 고위도가 저위도보다 기온의 변화량이 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지? 자, 이게 왜 그런 걸까?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이거 제가 아스트라 심화 기출에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거든. 하지만 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자라고 한다면, 자, 기본적으로 지구 온난화가 발생했을 때 그 영향이 겨울일수록, 그리고 고위도일수록 더 크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겨울 상황, 고위도 상황의 기온이 좀 더 크게 오른다 이 말이지. 지구온난화가 발생했을 때. 자, 그리고 그게 왜 그런 거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자, 봐봐. 겨울, 고위도. 자, 이 두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공통적으로 좀 춥지. 그러다 보니까 눈이라든가 빙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분포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곳에서 지구온난화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지구온난화 자체에 의한 기온 상승 효과가 일단 작용을 할 겁니다. 그지? 그런데 이 겨울 고위도 상황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눈과 빙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게 되면 이 눈과 빙하가 면적이 감소하게 돼요. 근데 눈과 빙하는 아무래도 태양 복사 에너지 반사를 잘 시키는 놈들이거든. 근데 반사를 잘 시키는 놈들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지표의 반사율이 어떻게 돼? 지표의 반사율이 감소해요. 근데 지표의 반사율이 감소하게 되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의 흡수율이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일단 지구에 도달하면 반사되거나 흡수되는 거니까 반사되는 정도가 줄어들었으면 흡수되는 정도가 증가한다고. 그럼 그렇게 되면은 이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율 증가로 인한 기온 상승 효과가 또 따로 존재하겠죠. 괜찮아? 자, 이게 겨울 고위도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눈과 빙하를 고려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지구 온난화가 발생하면 온난화에 의한 이 기온 상승 효과만 작용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 겨울 고위도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온 상승 효과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기온 상승 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겨울 고위도 상황일수록 이 기온 상승이 좀 더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구 온난화가 발생했을 때.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뭐 문제 자체는 해설 보시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푸실 수 있을 겁니다. 괜찮?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4대 단원 문제도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대 단원 문제 분석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진이었습니다.